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BD 오일은 얼마나 뭐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1년째 먹였는데 경련 지속이어서 그만 먹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런 질문인데 CBD 오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 약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었는데 약을 끊었을 때 도로 발작이 더 악화가 된다거나 인지 기능이 다시 나빠지거나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사용해 봐도 괜찮고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의 차이가 약을 먹을 때 아이의 상태가 더 좋아지면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3개월 정도 해보면 되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지 여부는 이제 그때 가서 대개는 결정을 합니다. 3개월 동안 먹였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도 거의 없어서 3개월 정도의 약물 치료 기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용량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고용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량으로 조절이 조금은 됐었는데 고용량으로 쓸 경우에 조절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한번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좀 써볼 필요는 있고 강력하게 썼는데 일반 용량하고 그 효과가 차이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강한 용량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계속 1년 동안이나 먹였는데 경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약을 안 먹였을 때보다 만약 좋아진 상태로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 큰 차이가 없으면 약을 안 먹었을 때도 어느 정도 하던 애가 약을 먹었는데도 똑같이 하는 경우라면 굳이 계속 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약을 끊어보고 약을 끊었을 때 경련이 더 악화가 되면 다시 쓰는 그런 상태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BD 오일의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부작용은 아까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효과는 발작, 경련에 대한 효과하고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효과 그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면으로 나눠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보면 경련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이가 굉장히 차분해지고 인지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아이도 있고 인지기능에는 효과가 없는데 발작은 확실히 좋아졌다, 경련은 확실히 줄었다라고 그런 결과를 보이는 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이 어떤 효과를 보일지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BD 오일은 두 가지 뇌전증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아가도 레녹스 가스 증후군인데 현재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CBD 오일을 저희도 한 번이라도 먹여보고 싶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두 가지 뇌전증에만 사용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뇌전증 이외의 다른 종류의 뇌전증에도 사용을
사용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뇌전증에도 역시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경우들이 되게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종류의 뇌전증으로도 추가적인 그 사용이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용 문제인데, 비용 문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피듀랄렉스의 값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에피듀랄렉스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약제가 좀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좀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일을 올리고 효과가 보이는 듯하다 다시 경련이 는다면 오일을 더 올리는 게 맞는 걸까요? 좋아진 듯 다시 경련 횟수가 많아진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모든 치료가 결국은 시도해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확인을 하는 것밖에는 미리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효과를 거꾸로 검증하는 방법이 약을 다시 줄이거나 끊어보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발작이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꾸로 이 약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일을 더 늘렸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연구 결과들은 고용량을 킬로그램당 20mg까지의 고용량으로 그 치료를 한 그런 결과들인데, 킬로그램당 50mg까지 아주 고용량으로 사용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 전 용량의 조절이 조금 잘 안 되다가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한 고용량으로 썼을 때 효과적인 경우들이 아주 극히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려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작이 좋아졌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써보는 거는 필요하고, 강하게 쓰는 거에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문제가 효과가 있는 부분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질문은 모든 뇌전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굳이 사실 효과가 이 CBD를 쓰지 않고도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 CBD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약물에 조절이 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레노스카스토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 이외의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일로 효과가 있으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요? 그 효과는 아마 약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고, 약을 먹는 동안 효과가 있고 약을 끊었을 때 다시 나빠지는 상태라면 계속 먹여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린 경우 같은 아이의 경우에는 나중에 오일을 끊어도 경련 재발을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된 상태라면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이후에는 그 치료를 중단을 하더라도 발작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CBD 오일뿐만 아니라 케톤식이나 다른 약물 치료나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인데, 발작이 완전히 멈춘 이후에는 그 치료를 중단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다시 끊어보고 거기에 따른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다시 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되고요. 평생 복용해야 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질문은 CBD 오일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중증에만 사용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CBD 오일이 비용적인 문제만 없다 그러면 뭐 일단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조절이 안 될 경우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충분하게 해보고 충분하게 해보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 같은 두 가지의 난치성 뇌전증에서 약물 치료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아들은 2년 동안 맞는 약을 못 찾고 있고 약물 난치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NB1 유전자 변이로 인한 뇌전증입니다. CBD 오일이 레녹스나 드라베가 아니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그 KCNB1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는 뇌전증의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국소뇌전증, 경련만 국소뇌전증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이행되는 경우까지 중증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CNB1 유전자 변이로 인한 뇌전증 중에도 약물 치료로 비교적 잘 조절되는 비교적 양성 경과를 갖고 있는 뇌전증에서부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까지 이행된 그런 굉장히 심한 뇌전증까지 있기 때문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만약 포함이 된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물 치료, CBD 오일에 의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CBD 오일을 끊는 기간은 몇 달로 잡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CBD 오일이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약을 줄여서 끊어가는 과정을 대개 한 달 정도로 줄여서 끊어가면 크게 그 리바운드라는 그런 발작이 악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CBD 오일을 썼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실 그냥 바로 끊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빨리 끊든 천천히 끊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게 좀 그런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일도 내성이 생기는지요? 현재까지 아까 장기간 치료 결과를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내성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효과가 있으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유지를 하면 그 정도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CBD 오일에 대한 내성은 약 자체에 의한 내성이 생기는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병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병 자체가 점점 악화가 되면서 발작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 자체가 악화가 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동일한 상태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아기가 난치성 뇌전증인데 지금 약물로 치료 중인데 혹시 CBD 오일 복용해도 되나요? 만약 난치성 뇌전증인데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CBD 오일을 복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1살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의 경험은 지금 많지가 않아서 최소한 2살 정도 지나서 약을 쓰는 거는 비교적 안전한데 2돌 이내의 아이들한테도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라면 CBD 오일보다는 다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되는 경우라면 CBD 오일을 복용하는 것을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드라베 증후군에 대한 CBD 오일 임상 적용 결과 및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주 일부에서는 완벽하게 발작이 조절이 되고 대개 한 반 정도의 경우에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발작이 적어도 반 이상은 준다.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일 개봉 후 8주가 지나면 복용하면 안 되나요? 모든 그 지방들은 산패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변성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봉 후에 8주 지나면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작용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8주가 지나기 이전에 복용을 대개는 그 정도의 복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CBD 오일 속의 인공 감미료와 벤젠이 찝찝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한 종류만 되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요? CBD 오일 속에 에피듀올렉스에 있는 아주 미량의 그런 내용물들인데 일단 현재까지 이런 그 정도의 그 내용물이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현재까지 임상 경험에서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종류만 지금 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THC를 완벽하게 제거한 그 치료제가 현재는 CBD 오일, 에피듀올렉스 이런 종류밖에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THC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더 새로운 제재나 제형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그 선택의 기회가 좀 더 생길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쯤 급여화가 될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이보람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협회에서 지금 이거 그 CBD 오일의 급여화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보람 과장님이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보람 과장님께 이 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급여화는 현재
그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랑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에서 급여와 진행 위에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논의가 들어가가지고요, 최장 60일 아니면 최소 한 달 내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고시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혹시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보람 과장님을 포함해서 사실 이 급여화 문제는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나 그런 데서 지금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중에는 진짜 보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성인 레녹스는 들은 적이 없는데 성인 레녹스도 있나요? 레녹스인 저희 아들 제바로 맞는 약이 없는데 최후는 수술인가요? 어렸을 때의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성인 레녹스로 발전을 하게 되는 상태고,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 레녹스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아이가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됐을 때 성인 레녹스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CBD를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약의 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른에서는 결국 하루에 600mg 정도의 약물 투여가 필요한데, 그만큼 비용의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녹스인 저희 아들이 제바로 맞는 약이 없는데 최후는 수술인가요? 최후가 수술은 아니고요.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정말 전혀 없다 그러면 수술 치료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는 진짜 수술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한 확인 검사가 필요하고, 수술을 해도 아이한테 그 환자한테 전혀 문제가 없거나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도보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결국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소가 있어야 되죠. 병소가 있고 그 병소를 떼어내더라도 큰 후유증이 남지 않는 그런 부위일 경우에 결국은 수술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전문기관, 뇌전증 치료를 수술적으로도 치료하고 식이요법으로도 치료하고 약물로도 치료하고 이 CBD 오일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진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세불명의 소아뇌전증의 경우 약 복용기간 및 뇌파가 깨끗하면 약 복용기간도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달장애가 없는 아이의 경우 오르필 장기 복용 시 발달장애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파가 깨끗하면 약 복용을 중단을 한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뇌파가 깨끗하더라도 발작이 재발을 할 수가 있고, 뇌파가 아주 안 좋더라도 발작이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뇌파가 어떤 종류의 뇌파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나고요. 약 복용 기간은 아이가 어쨌든 발작을 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이 약 복용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아이들의 그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뇌가 고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뇌가 발달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뇌전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발작이 재발을 하지 않겠죠. 근데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를 우리가 100%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대개는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준화되어 있고, 약물 복용의 기간은, 표준화된 약물 복용의 기간은 대개 2년에서 3년 정도 발작이 없을 때까지이고, 계속 뇌파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아이들이 있고 재발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뇌파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뇌파 소견이 없는 상태고 2,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발작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잘 지속이 되면 약을 끊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그 약을 끊었을 때의 재발 비율은 대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 그 재발에 관계되는 뇌파 소견이 없는 경우에 재발률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로는 2년 이내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복용기간이 뇌파가 깨끗하다고 빨리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발달장애가 없는 아이가 오르피를 장기 복용했을 때 발달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아이가 조금 피곤해하거나 행동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주의력이 좀 산만해진다거나 그래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이고, 약물 치료를 끝내고 나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뇌전증의 약물 치료는 발작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발작이 충분히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 약을 먹는 것 때문에 그 병 자체가 갖고 있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장과 뇌전증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일단 성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식이요법 같은 거를 하면 성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성장에는 문제가 없고, 발달 문제가 있는데, 인지 발달에는 뇌전증과 관계가 있는 종류가 있고, 인지 발달이 뇌전증과 관계가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성 뇌병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노스가스트 증후군이나 영아연축, 이런 종류의 병은 뇌전증 때문에 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국소뇌전증 같은 경우는
발작을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의 인지 발달이 뇌전증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그런 뇌전증을 일으키는 아이의 뇌 상태가 결국은 인지 발달, 뇌 기능이 안 좋을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달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약물 치료를 아주 굉장히 고용량으로 여러 약을 동시에 한꺼번에 유지를 할 때 그럴 경우에 인지 발달이 떨어질 수가 있고, 뇌전증을 발달을 떨어뜨리는 종류의 뇌전증일 때, 레녹스 가스 증후군이나 영아연축 같은 그런 종류일 때 인지 발달을 떨어뜨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종류의 뇌전증은 뇌전증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아이가 생리 전후로 증상이 옵니다. 이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생리 전후에 아이들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호르몬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호르몬 중에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발작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면 발작이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뇌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생리 전후에 발작이 좀 쉽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약들이 이런 생리 전후에 나타나는 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그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발작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제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호르몬 변화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생리 때 발생하는 발작을 예방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거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나 신경과 내과에서도 내분비 쪽 진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 전후에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는데, 다른 질문이 채팅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도 될까요? 한 5분 정도?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같이 서로 상호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9시 35분에 다시 강의 시작하는 9시 걸, 말고. 죄송해요. 5시 35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유나 어머니 질문인데, 하루 200ml 이상 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부작용이 더 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인 용량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10mg 정도이기 때문에 약을 더 올리면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도 같이 증가할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약을 더 올리는 게 그렇게 크게 권유되지는 않고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조금 더 올려보는 거.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20mg까지는 아니래도 킬로그램당 한 15mg 정도까지 올려봐서 차이가 나면 조금 더 올려볼 필요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 2배 이상 올리는 거가 그렇게까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량 정도에서 일단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일단은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극도로 좋아진 그 두 번째 질문이 극도로 좋아진 두 가지 케이스는 유전적 결함은 없는지요? 이 두 명의 경우에는 유전적 결함으로 확인된 유전자 변이는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유나 어머니가 보내주신 세 번째 질문은 케톤 시기와 같이 병행해도 괜찮은지요? 당연히 병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케톤 시기가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물론 당연히 끊고 CBD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케톤 시기가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CBD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러면 케톤 시기는 당연히 중단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권장하는 복용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복용 방법은 지금 하루 용량을 2번으로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먹일 때마다 특별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라면 뭐 하루 2번을 3번으로 늘린다거나 그런 걸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복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맹지한 2살짜리 아이의 부모님이신데 질문 내용은 저희 아이도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인데 MRI상 뇌가 수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약물로 현저하게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오일 복용하면 MRI 소견도 좋아질 수 있나요? 저희들의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MRI의 수축 소견은 사실 크게 뭐 큰 이상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경우에는 뇌가 수축이 됐다가 뇌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MRI에서 전체적인 뇌의 용적이 수축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이 병 자체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병 자체가 워낙 심할 경우에는 수축되는 게 점차로 진행될 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축되어 있던 뇌가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문제, 병적인 상황에서 극복이 되면 이거는 뭐 CBD뿐만 아니라 케톤식이나 어떤 다른 치료의 경우에도 이런 병적인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뇌의 용적은 다시 회복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뇌 수축이 되어 있는 게 반드시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뇌가 수축되어 있어 보이는 상태라면
그거 자체가 아이의 상태를 100%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뇌 MRI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발작 상태, 경련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에 집중하는 게 맞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 같은 아이들 2명은 당연히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위축되어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CBD 복용 후 발작이 더 심해진 경우도 소수지만 케이스가 있는데요. 복용 후 더 심해진 건 추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화되는 게 우리가 CBD가 어떤 작용을 해서 발작이 멈추는지, 어떤 작용을 해서 발작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도 지금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악화가 되는지 그런 것도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모든 뇌전증의 치료가 사실 효과적인 치료라고 분명히 알려져 있는 치료 자체도 대부분의 아이들에서 효과가 있지만 아주 일부의 아이들에서는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지표나 방법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치료라 그러면 시도는 해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 악화된다 그러면 그 치료는 반드시 중단하고 다시 경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현재 5일 복용 중인 환자들이 복용하는 데는 거부감이 없는지요? 맛과 향이 궁금해요. 제가 약이 워낙 비싸서 제가 약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맛과 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현재 복용 중인 아이들이 맛과 향이나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거는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 100ml, 200ml라고 하더라도 1cc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1cc 정도의 용량이라 그러면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크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그 약이 뭐 쓰거나 그런 약은 아니고 그냥 오일이니까 그리고 감미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용할 때 거부감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 이서윤 KCN Q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인데 유전자 돌연변이 치료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시간 내에 적용할 치료법은 없는 건지요? 사실 유전자 원인이 이제 정확히 발견이 되면 그 유전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될 텐데 아직까지 유전자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항진시키거나 그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들이 가능한 가능한 유전자 질환들이 아주 일부에서 있고요. 근데 KCNQ2의 아주 특이한 그런 치료 방법,
그러니까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항진시키거나 그런 치료 방법은 그 기전 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가 실제 임상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아직까지 유전자의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특이한 치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고 유전자 돌연변이 치료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정도고 뇌전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유전자 질환도 그 유전자 치료를 하고 있는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병 같은 경우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서 그 근육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전증에 관한 그 유전자 질환이 직접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치료는 그런 다른 종류의 유전자 질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성공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뇌전증에 관한 치료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박소현 생리통에 있어서 현재 에스트로겐과 인진쑥을 먹이는데 괜찮을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조금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약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진쑥의 경우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약재의 대표적인 한약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한약재가 인삼, 홍삼인데 그 인삼이나 홍삼이 그 성분들 중에는 그 인삼이나 홍삼에 있는 성분들 중에는 발작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실제 그 성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 성분들 중에는 발작을 악화시키는 성분들이 같이 존재를 해서 그런 성분들이 오히려 발작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한약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경험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기 전까지는 그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된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내분비과 진료를 받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제가 권유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도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잘 알려져 있는 게 없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발작이 유발될 수도 있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이제 면역계통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열이 나거나 좀 피곤해지거나 그런 상태, 그런 그 부작용을 초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좀 피로해지거나 그럴 때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걸 하고 나서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검증된 예방접종이 아니라면 사실 일부의 예방접종은 권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워낙 감염력이 높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하면 병이 걸릴 위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에 의해서 좀 피곤해지고 열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발작이 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어머님 다시 다른 질문인데, CBD 오일 설화대 볼 안쪽 투여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오일이 기도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쪽으로 투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물이나 물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음식 같은 게 기도로 들어갈 때는 기도에서 그거를 막아내는 자극이 있어서 사례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해서 그게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하는데, 이 CBD 오일을 포함해서 모든 오일은 기도로 들어가더라도 자극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BD뿐만 아니라 옛날에 상어기름, 상어알기름 이런 것들, 그런 건강식품으로 사용하던 스쿠알렌 같은 것들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좋다고 해서 사용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스쿠알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를 자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흘러 들어가서 그 기름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폐에 그냥 흘러 들어가서 그 기름에 의한 지방 흡인성 폐렴 같은 거를 일으킨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케톤식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례가 그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 기도로 들어가는 거 가지 않도록만 좀 잘 관리해서 투여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서 질문이, 민서는 CBD 오일 복용 후 인지 측면이 조금 좋아져서 그런가 요즘 사춘기 티를 좀 냅니다. 이건 좋은 변화고요. 종일 짜증을 내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짜증을 내다 기분이 좋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좋아지면 모든 약을 졸업하고 재활치료에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퇴행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퇴행하는 건 아니고요. 병 자체가 잘 조절되느냐 조절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퇴행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짜증내고 기분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분 조절 장애인데, 기분 조절 장애가 CBD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치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 자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분 조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는 걸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수술해서 만약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개는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술로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면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 애들의 최소한 반 정도 이상은 모든 약을 다 졸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 반은
약을 졸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발작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게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이런 기분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뇌의 기능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퇴행하는 건 아니고 병 자체가 악화가 되면 퇴행을 하는 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거죠? MRI 비공개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MRI가 정상, 유전자에도 이상이 없다로 나왔습니다. 재발 후 잡히지가 않네요. 첫 발병 시 케톤의 효과를 보았고 끊고 난 후 4년 후 재발, 소론도로 효과를 보았는데 또다시 재발입니다. 강력한 치료에만 호전을 보이는데 오히려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한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 동안 아이가 그 오일의 반응이 어떤 쪽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일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다시 식이요법이나 뭐 다른 치료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 있고요. MRI는 실제로 뇌에 병소가 있더라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MRI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병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비디오 뇌파 검사, 장기간 뇌파를 찍는 거하고 페트 검사 이런 것들이 병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로 병소를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가 CBD 오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김상윤님. 네. 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먹는데 그게 항경련제 약에 서로 약간 상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항경련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바로 끊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항우울제 중에 이제 프로작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항우울제가 발작을 악화시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그 약을 쓸 때 뇌전증 아이들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발작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에서 우울증 치료제 또는 항불안제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약을 그냥 쓰는 게 좋고 약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정도의 심한 우울증이나 좀 더 심한 불안 장애가 있을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경련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항경련 치료를 좀 더 강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
항경련제의 용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항경련제의 종류를 약을 더 추가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항경련 효과를 더 강하게 유지하면서 항불안제나 또는 항우울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만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그 수면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서 같이 최소한의 약물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네, 오늘 부모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김웅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3월 25일 날에 2차 부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주제는 영화 연출가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인데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할 예정인데 화면으로 카메라에다 소나트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트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비디오를 전부 다 켜주세요. 네, 그래서 비디오 여기서 가능하신 전체 분들은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나오냐? 오픈이 되셨을까요? 네. 이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소나트보다 네, 더 고생 크게, 교수님 소나트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더 크게 한번. 네, 크게 소나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